저 노친네 빨리 죽어야 모든 재산이 우리께 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죽지도 않고 왜 저렇게 질기게 살아있는 거야?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윤정희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저 노친네라고 부르며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윤정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그룹 회장인 윤정희는 분명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곳으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고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전도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한국그룹을 일궈낸 여성이었습니다. 20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작은 무역업체로 시작한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홀로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장학재단도 만들고 복지사업에도 막대한 기부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재계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성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정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꼭 나으실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한국그룹 기획조정실 상무였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지만 늘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를 그냥 회장 아들이라고만 여겼고 이 때문에 그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며느리 장유라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에서는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일로 유명했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병원보다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라는 윤정희의 다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윤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앞서 들었던 그 차가운 음성과 똑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신 상황이에요. 유언장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 있잖아요. 그것부터 정리해 주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병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윤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민우도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권 문제도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회사와 재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가족들이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든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랜 친구 이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시절부터 윤정희와 함께 한국그룹을 일궈온 동료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윤정희의 곁을 지켜온 진짜 가족 같은 친구였죠. 윤정희는 강자에게만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후 윤정이는 성북동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집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죠. 이제 이곳이 거대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보다 집이 훨씬 좋으시죠? 제가 직접 모실게요. 장유라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사를 따로 쓰자는 정민우의 제안도 거절하며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강자가 간병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 전문 요양보호사 이강자입니다.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자는 능숙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장유라나 정민우는 그녀가 윤정이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처음에는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강자가 의료진이 추천한 전문가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강자는 첫날부터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간병 환경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 구조가 참 특이하네요. 전통 가옥이라서 감시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강자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자는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심지어 정민우와 유라의 침실까지 모든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고 최신 보안 기술에도 밝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이 집 전체가 내 눈이 될 거야. 강자는 아무도 없을 때 윤정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은 모두 강자의 방에 있는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라와 정민우가 서재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가 완전히 의식불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계속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준비 말이야? 정민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 말이에요.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리 준비는 해놔야겠다.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보자. 그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강자가 보내주는 신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장유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유라는 평소처럼 윤정이를 돌보는 척하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주무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유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윤정이가 가장 아끼던 꽃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백자로 윤정이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골동품점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이 꽃병 정말 예쁘네요.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라가 꽃병을 밀쳤습니다. 꽃병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실수했네요. 유라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유라는 깨진 꽃병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 순간 윤정희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대 시트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유라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면서도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의 비위나 맞추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되어볼 차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정의롭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 때부터 꿈꿨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집의 주인이 되어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유라는 깨진 꽃병 조각을 하나씩 주우면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강자가 설치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꽃병을 일부러 깨뜨리는 순간부터 차가운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자는 옆방에서 모니터를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윤정희처럼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유라는 꽃병 조각을 다 치운 후에 윤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그녀는 다시 가식적인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강자는 녹화된 영상을 정리하며 윤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기다려봐야겠다. 윤정희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윤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아들에게 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그렇다 해도 자신의 친아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정민우와 유라가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정말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 말이야? 유 원장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미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유라는 서재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정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이에요. 물론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요.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거야? 정민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위조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어머님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정리해 둔 거죠. 어차피 어머님도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정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야. 들키면 큰일 나. 들킬 리 없어요. 어머님의 필적도 완벽하게 따라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변호사인 거 잊으셨어요? 유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회사를 장악하고 계시는 동안 당신은 영원히 그림자로만 살아야 해요. 정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민우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지?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화는 모두 강자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자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며 윤정희에게 급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눈물이 눈꺼풀 뒤로 고였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민우는 혼잣말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윤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아들까지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장유라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서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유라는 윤정희의 방에 들어와서 의료 장비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산소호흡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밤에 잘 주무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유라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정희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한 후 유라는 조심스럽게 산소호흡기의 튜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만 조였습니다. 완전히 막지는 않고 산소 공급량을 줄이는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윤정희는 즉시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의식불명인 척을 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연기를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약해지실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고요. 유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강자가 옆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윤정희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 산소호흡기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강자는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유라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네. 제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런 건 전문가가 해야 해요. 강자는 빠르게 산소호흡기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윤정희의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유라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강자가 나간 후 유라는 다시 산소호흡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는 윤정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윤정희는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정민우가 방에 들어와서 유라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이에요. 간병인이 방해해서. 유라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 거예요. 정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이 회복되시면 우리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잖아요. 정민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자는 윤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위험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윤정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음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연기를 계속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강자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후 다시 윤정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유라는 냉정하게 말하며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차단할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유라가 산소 공급 장치를 완전히 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 하는 거냐? 유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났다고? 나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을 다 보고 있었어. 윤정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이 의식불명이라고.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나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정민우도 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어요? 그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우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이야. 정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유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윤정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그때 강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어. 강자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 동안 녹화된 모든 장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꽃병을 깨뜨리는 장면, 유언장 위조를 논의하는 장면,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불법? 내 집에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감시하는 게 불법이라고? 윤정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민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면서 내 죽음을 바랐다. 이게 단순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라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자야, 내일 아침 이사회를 소집해.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다. 정희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다. 윤정이는 정민우와 유라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일부터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한국그룹 회장의 가족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심판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대회의실에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진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해 있었거든요. 윤정이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라고 알려졌던 회장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정민우와 유라는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의식불명인 척하며 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자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들은 모두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집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라가 꽃병을 일부러 깨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제 차례예요라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정민우와 유라가 유언장 위조를 논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라가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살인 미수예요.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을. 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 윤정희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면서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동조했다. 정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정민우는 한국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장유라는 우리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민우와 유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당일 저녁 뉴스의 메인 기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그룹의 경영은 이강자 부사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정희야, 강자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우와 유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장유라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에는 사회봉사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정민우는 한국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난 후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에서 작은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정희와 강자는 한국그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강자야, 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윤정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 프로젝트는 어때? 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강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뭔데? 나 사실 고아였어.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거든. 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게 더 소중했던 거야.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정희는 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나의 진짜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해보자. 몇 주 후 한국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짜 가족 프로젝트 출범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국그룹 본사 옥상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도 저 멀리 따뜻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독거노인들, 한부모 가정의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윤정이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혈연으로는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짜 가족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와 강자도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정이야, 우리 잘한 것 같지? 강자가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에서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우와 유라가 저지른 일들은 분명 용서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강자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실을 알 수도 없었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었을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